약물 복용의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증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출 때 결국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전문가들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 단지 약만 처방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거는 의사든 심리학자든 다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가 정보 제공. 지금 이게 정보 제공이거든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을 해주든 아니면 병원에 가면 면담을 길게 해주든, 지금처럼 2, 3분 면담하는 걸로는 안 되죠. 이 정신과 쪽은 모든 미국도 유럽도 다 기본 기준이 면담은 무조건 최소 30분 이상이에요. 최소 면담은 30분 이상, 30분 이상이 돼야 그걸 우리가 면담이라고 할 수 있지. 30분 안에 끝내는 건 사실은 정신과 면담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과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정신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의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의사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의사들도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죠. 본인들도 자기 직무에 만족을 못할 거라고요. 다들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원했을 때는 정말로 남을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서 의사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려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환자들은 그냥 쫙 대기하고 있고 그냥 2, 3분 단위로 계속 약만 처방해주기 바쁜 구조가 돼 상담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로서도 답답하겠죠. 이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나서서 이걸 바꿔낼 수 있느냐. 이게 돈에 달린 문제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돈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돈의 흐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안 바뀌어요. 왜? 기존의 방식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주머니 돈 계속 들어오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득 보느냐? 정신과 이사장들이죠. 대형 정신병원의 이사장들. 병원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내 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오고, 그냥 뭐 쉽게 표현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정신과 영역은 뭐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환자 들어오고, 뭐 병실 비겠다 싶으면 환자 퇴원 안 시키면 되고 등등.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구조가 정신과 이사장들, 정신병원 이사장들은 정말로 좋은 구조죠. 노력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 이사장들의, 또 우리 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이사장들의 파워가 대단해요.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시의회, 도의회 꽉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는 구조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물론 전문가도 손해보죠. 이야기했지만 의사들의 경우에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역량 발휘를 못하는 구조거든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당연히 가족과 당사자들이 1차적인 피해자고 가족분들이 피해자죠. 지금의 구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부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이 낫고 안 낫고 관심 없어요. 당사자들을 낫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낫고 안 낫고 관심 없고, 취업을 하는지 마는지, 하루 종일 10년을 집에 틀어박혀 있는지 마는지, 이거는 아무 관심 없어요. 정부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고 치지 마라. 신문에 대대적으로 뭔 살인사건에 대해서 보도되는 거, 그런 것만 없게 해라. 사고 치지 마라.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도 좋다, 우리 사고 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뭔 언론에 뭐만 하나 살인사건 났다 대서특필되면 입원시키는, 그럼 그때마다 논의가 되는 게 어떻게 이 사람들 입원을 잘 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 맨날 입원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좋다고, 그러니까 사고 치면 입원시키고, 대강 이제 사고 안 칠만 하면 퇴원시키는데, 퇴원시켜서 방에만 맨날 허구한 날 있더라도 내버려뒀다가 또 사고 칠락 하면 또 입원시키고, 이거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쉽게 표현해서 그냥 약도 제가 볼 때는 외국하고 비교하면 약 엄청 세게 써요. 우리나라 약을 과용량이에요. 환자들을 소금에 푹 절이듯이 푹 절여 놓는다고요. 왜? 그래야 사고 안 치니까.
지금 우리가 좀 그렇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를 해나가면서 그때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약이 필요하긴 하지만 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다른 많은 게 필요한데, 어차피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약이 아니에요. 약은 기본 바탕만 깔아주지,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건 1차적으로 본인의 노력이고, 그 다음에 가족의 지원이고, 전문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본인과 노력하는 가족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1순위가 누구고 2순위가 누구고 3순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이나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처음에 병이 발병하면 병원에 입원시키면 의뢰껏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겠지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가든 상담실에 데리고 가면 전문가가 낫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병은 사실은 전문가가 도와는 줄 수 있지만, 전문가가 들어서 마치 수술해서 깨끗이 낫게 해주듯이 그렇게 낫게 해줄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은. 그러니까 전문가가 낫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가족의 노력.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이라고 한다면 가족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10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알려만 드릴 뿐이고, 저한테 배운 거를 가지고 집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건 가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족분들이 저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거를 본인이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고, 당사자는 더더욱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하자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당사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10이에요.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 우리가 어디에도 지금 해주는 데가 없는데, 사실은 모든 당사자를 어떤 면에서 지금 돈이 비싸서 못 받고 해주는 데가 없으니 못 받지만, 사실은 심리 상담 다 받아야 돼. 병원 가면 약만 처방받아 오는 게 아니라 의대껏 병원 가면은 약 받고 적어도 30분 상담하고 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진료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 구조는 누가 바꿔낼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바꿔낼 수 있는 거죠. 당사자 단체와 당사자 협회와 가족 협회가 제대로 성장을 해서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직접 요구할 때 정부는 바뀌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요구로는 정부는 안 바뀌고 콧방귀도 안 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해서 많이 아는 가족분들, 많이 아는 당사자분들이 나오셔야 이제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제공, 심리 상담, 그 다음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 재활훈련. 이 재활훈련 해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구 군마다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 재활시설들. 그래서 주간 사회복귀시설이라 하는데, 주간 시설도 있고 주거 시설도 있죠. 거의 도시 지역에는, 대도시 광역시도에는 거의 구군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겠을 때는 지금 무조건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사는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되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같은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어요. 거기에 전화하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 비하면 이제 그런 면들은 훨씬 좋아졌죠. 예전에는 뭐 하나 물어보려 해도 어디다가 전화를 돌려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군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어찌됐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으면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활훈련은 누구한테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환자들한테.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병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바로 재활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재활훈련이 바로 같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병원하고 이 연계가 안 돼 있거든요. 병원들이
정보를 안 줘요. 퇴원하고 나서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다못해 작은 팜플렛이라도 하나 비치해두면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활센터들도 다 규모도 작고 개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직원 수도 적고 다 열악한 형편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적게 해주니까 열악한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센터들이 가보면 다들 만성화된 환자들, 정말 오갈 데 없어서 그냥 눈 뜨면 갈 데 없으니까 그래도 재활센터라도 가면 소일하기가 좋으니까 집에서도 거기라도 내보내면 속이 덜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발하고 막 생생한 환자들, 20대 환자들은 재활센터라도 다녀볼까, 정신건강센터라도 다녀볼까 하고 갔더니 다들 아저씨란 말이에요. 나이가 다들 40대, 50대고, 그러니까 자기 거기에다가 다들 자기가 볼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들 자기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들 갖다가 힘이 없어 보이고, 행색도 초라해 보이고 등등한 병태가 난다. 자기들 생각에. 자기도 못하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를 안 갈라 해요. 그런데 겉모습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하우 억수로 많아요. 약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구 시내 같은 대구 시내에 다니면서 무료 급식소는 어디 가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없이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이런 노하우들 거기 가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편견만 없다면 사실은 초발 환자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사회복귀시설이든 다 다니는 게 당연히 재활에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그게 일종의 우리가 그 계단 올라갈 때 사회로 병이 발병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사회로 나가기에 턱이 너무 높아요. 그게 일종의 중간 디딤돌 같은 거다. 대인관계를 전혀 안 하다가 바로 사회에 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다시 그분을 만나려고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같은 병을 지닌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대인관계 경험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리고 거기는 오히려 본인들이 다 그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실수라든지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일반 사회보다도. 그러니까 횡설수설해도 망상, 환청, 이거 일반 사회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말도 못 꺼내게요.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망상, 어떤 환청 이야기해도 전부 다 맞장구도 쳐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용하는 게 훨씬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 재활훈련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제공.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능력만 키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2시간짜리, 나는 지금 하루 한 2시간만 일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기관들을 내가 쉽게 소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루 한 4시간 일하고 싶다. 소개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취업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노동 강도가 일반적으로 너무 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더라도 너무 좀 빡센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병하고 나서 사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중간 계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계단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아무튼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일이 기회를 많이 만들어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중에는 우리가 책 보고 공부한 전문가는 우리가 간접 경험 전문가라 하고, 본인이 스스로 겪어서 터득한 전문가를 우리는 직접 경험 전문가라 해요. 그게 누구냐?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사실은 다른 당사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노하우를 가진 당사자들, 또 가족분들도 내가 다른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당사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가족협회에서 스스로 하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 모임할 때에 1시간 교육하고 1시간 본인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한다면 그 1시간 무조건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든지 누구든지 불러서 1시간 교육받고 그 다음 1시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는 가족분들 중에도 노하우가 많은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은 가족분들이 직접 하는 교육도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 부르려고 할 필요 없이 가족분들이 스스로 교육하면 됩니다. 교육하고 전문가 교육 필요할 때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거 따서 중간에 잠시 10분, 20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계속 가족분들이 스스로 교육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가족분들이 다른 가족들을 위한 상담자 역할도 할 수 있고, 가정 방문도 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가족협회가 성공했는 게 미국 가족협회죠. 미국 가족협회는 1980년대 초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야기 들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가외의 이야기지만 미국 가족협회가 1979년도인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저녁 시간에 이야기라도 좀 나눕시다 하고 지역 신문에다가 누군가가 그 광고를 냈대요. 그랬는데 미국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까지 200여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2박 3일인가를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협회가 출범을 했는데, 협회가 출범을 하면서 처음부터 바로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내세운 게, 처음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다 해서 가족협회 자체적으로 교육 강사를,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를 양성을 한 거예요. 공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가족협회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강사를 그 지역에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처음부터 가족협회 만들 때부터 빡세게 강의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 초발해서 입원시켰던 가족들은, 초발해서 약 먹기 시작한 가족들이 바로 가족협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워낙 열성적으로 하니까 병원마다 리플렛 같은 걸 다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해서 오고, 처음 해서 이렇게 오면 바로 그냥 몇 주 교육과정 해가지고 바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모임에 참석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성장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보면은 이 동료 지원가 제도가 이게 정식 법적 제도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사 자격증, 또 심리학자들처럼 이런 전문가들 자격증 있는 것처럼 동료 지원가도 자격증 겸 면허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따면 그 미국의 보험은, 미국은 보험이 우리보다 사실은 좀 약해요. 사보험이 있고, 그 다음 미국 공식적인 보험은 너무 보험이 저렴해서 사실 보험 자체는 좀 형편없긴 한데,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하여튼 의료보호보다는 좀 나은 수준인데, 보험이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고소득층은 전부 다 사보험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엄청나게 부러워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험제도는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보험 시스템은 아주 잘 돼 있는데, 정신과에서는 약 먹는 거는 보험제도 엄청 잘 돼 있어요. 나머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목들이, 약 먹는 거 말고 다른 필요한 항목들이 다 보험에 들어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이야기 잠깐 하자면,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보험이 좀 허술한 보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지원가 자격증을 따면 자기가 그 보험을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활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쉼터도 보험 적용이 돼요. 쉼터 같은 위기 쉼터, 그냥 쉼터. 커피숍처럼 만들어 놔놓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이따가 가면서 우리 바우처 카드 결제하고 가듯이 자기가 이따가 가면서 자기가 가진 보험 그걸로 결제를 하면 돈이 이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 스타일로 운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위기 쉼터라 해서 몇 명 정도 잘 수 있는 침실 만들어 놔놓고 운영을 해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문 상담을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하면은 카드로, 우리나라 보험, 내가 보험 카드로 긁으면 보험금이 전문가가 병원으로 들어가듯이 받는 그런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선진적인 그런 제도들이 많죠. 이렇게 이야기 좀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얼마나 뒤졌느냐. 제 이야기로 한 60년쯤 뒤져 있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미국 같은 데서, 미국, 유럽에서 한 60년쯤 전에 이제 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말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 하나는 매우 선진국이에요. 약은 매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가봤더니 필리핀이 그렇더라고요. 대로변에는 빌딩이 쫙 서 있어서 그냥 현대식 도시 같아요. 그런데 호텔에서 자고 창문 딱 열고 봤더니 대로변 빼놓고 뒤쪽은 전부 다 판잣집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뒤쪽은 60년대 동네예요. 대로변은 지금 현대시대에 맞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뭐 초현대죠. 약은 뭐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약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렴하게 보험 적용이 돼서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약 이외에 다른 거는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모조리. 그러니까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약만 먹으면 병이 나을 것처럼. 그리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착각을,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이라도 들어서 약만 먹어서 안 됩니다라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떤 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국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될 판이에요. 이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약만 먹이고 치료하라 하느냐. 다른 거 보험 수가 제발 좀 적용 좀 시켜달라 해야 될 판인데, 정신과 의사들도 뭐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나라 정신과 학계 풍토가 잘못돼서 그래요. 정신과 학계가 198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약물 치료하는 의사들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약이 워낙 대세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약물 치료하는 의사들이 정신과의 대세, 그러니까 정신과 의대 교수들의 대다수가 약물 치료 전공자들이 의대 교수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적 조류예요. 우리가 그것도 항상 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약이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주고 제약회사들이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대주거든요. 연구비를 많이 대주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이.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전공하면은 의사들도 쉽게 표현하면 돈이 되는 전공인 거예요. 의사들이 지금 심리 상담한다, 심리 치료한다, 아무도 돈 한 푼 안 대주는 거예요. 연구비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약물 치료는 뭐 여기저기 신청하면 약물 치료한다, 뇌 연구한다 하면은 뭐 정부에 신청해도 연구비가 팍팍 나오고,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뒷돈 대주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학자들도 몰리는 거예요. 지금은 추세가 그렇게 돼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추세가 다들 이후로는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